여러 해 전만 해도 저 역시 아보카도를 그저 반으로 갈라서 숟가락으로 떠먹고 끝내곤 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저는 아보카도가 줄 수 있는 가치의 무려 70%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들도 똑같이 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영양가 높은 식품을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심혈관, 간, 심지어 장 건강까지 해치는 보이지 않는 쪽으로 바꾸고 있는 아보카도 섭취 습관 6가지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위험한 정도에 따라 6위부터 1위까지 차례대로 말씀드릴 겁니다. 동시에 구체적인 의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구성한 아보카도 조합 레시피 5가지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각 레시피는 50세 이상에게 흔한 건강 고민 하나씩을 겨냥합니다. 관절과 뼈, 심혈관, 장 건강, 시력, 그리고 기억력과 뇌혈관까지입니다. 5가지 문제, 5가지 레시피. 모두 간단하고 빠르고 매일 준비하는데 15분 이상 걸리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6위에 해당하는 잘못된 섭취 방법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보관을 잘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아보카도를 반으로 갈라 먹다가 다 먹지 못했던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큰 씨가 그대로 가운데 들어있는 반쪽을 대충 감싸서 냉장고에 넣어 두셨을 겁니다. 여러분은 그것이 올바른 보관 방법이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심지어 씨가 그대로 있으니 안심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은 요리 프로그램과 인터넷 글에서도 그렇게 권합니다. 씨를 그대로 두면 아보카도가 검게 변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아보카도에 관한 가장 흔한 오해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점은 단순히 틀린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대부분이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건강상의 위험까지 숨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과학자들은 진지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자른 아보카도를 2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한쪽은 씨를 그대로 두고 다른 한쪽은 씨를 제거한 뒤 같은 조건에서 보관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씨를 남겨둔 쪽은 씨 바로 아래쪽 과육에서 갈변을 겨우 약 2% 늦추는데 그쳤습니다. 2%입니다. 사실상 거의 의미가 없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공기와 닿는 나머지 과육 전체는 어떨까요? 씨가 있든 없든 아무 차이도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애써 남겨두는 그 씨는 그저 심리적인 위안일 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저 쓸모없다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정말로 주의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른 아보카도를 냉장고에 48시간 이상 두면 그 표면은 아주 위험한 세균 한 종류가 자라기에 이상적인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은 이에 대해 경고한 바 있습니다. 바로 리스테리아균입니다. 이 세균은 냉장고의 낮은 온도로도 죽지 않습니다. 계속 증식합니다. 계속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몸 안으로 들어가면 특히 예전만큼 면역력이 강하지 않은 고령자에게는 신경계와 혈액에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건강을 지키기 위해 아보카도를 드십니다. 그런데 보관을 잘못하면 바로 그 아보카도가 여러분이 전혀 원하지 않던 문제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방법은 무엇일까요?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 단 하나의 원칙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공기와 완전히 차단하는 것입니다. 아보카도 자른 면에 레몬즙이나 올리브유를 얇게 발라주신 다음 랩으로 빈틈없이 감싸서 안에 공기 방울이 남지 않도록 밀착시킨 뒤 냉장고에 넣으시면 됩니다. 이 방법은 산화를 늦출 뿐 아니라 세균이 과육 표면에 닿는 것을 막아주는 장벽도 만들어줍니다. 간단하고 효과적이며 누구나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5번째 실수, 혈액응고 억제제와의 상호작용. 만약 여러분이나 가족, 배우자, 부모님 혹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 심혈관 관련 치료약, 특히 혈전과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해 혈액을 묽게 만드는 약을 복용하고 계시다면 이 부분을 꼭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직접 목격한 일입니다. 와파린,
한국의 많은 고령 심혈관 환자분들에게 익숙한 이 약은 몸속 비타민 K를 억제하는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비타민 K는 혈액이 응고되도록 돕는 물질입니다. 와파린은 그 물질을 억제해서 혈액이 과도하게 응고되지 않도록 만들고 그 결과 혈관 안에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아줍니다. 원리는 매우 분명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아보카도는 적지 않은 양의 비타민 K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와파린을 복용하는 동안 아보카도를 많이 먹으면 이 두 가지가 몸속에서 서로 줄다리기를 하게 됩니다. 약은 비타민 K를 억제하려고 하고 아보카도는 계속해서 비타민 K를 보충합니다. 그 결과 약효가 약해지고 혈액은 필요한 만큼 제대로 조절되지 못하며 혈전이 생길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것도 조용히 미리 경고 증상도 없이 말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65살쯤 된 한 남성 환자를 치료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여러 해 동안 약을 안정적으로 복용해왔고 혈액 응고 수치도 늘 안전 범위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보카도가 심혈관 건강에 아주 좋다는 말을 듣고 의사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매일 꾸준히 먹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몇 주 뒤 그는 뇌졸중으로 입원했습니다. 검사 결과 혈액 응고 기능을 평가하는 수치가 위험한 수준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직접적인 원인은 아보카도에서 들어온 비타민 K가 그분이 복용하던 약의 작용 균형을 무너뜨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것은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을 복용 중이라면 절대로 아보카도를 먹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안정성이 열쇠라는 점입니다. 아보카도를 먹고 싶다면 매일 일정한 양을 꾸준히 드셔야 합니다. 먹다가 끊고 끊었다가 다시 많이 먹는 식의 들쑥날쑥한 습관은 혈액 속 비타민 K 수치를 계속 흔들리게 만들고 약은 그 변화에 맞춰 제때 조절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식습관을 담당 의사에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의사는 그에 맞게 약 용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의사가 그 정보를 알고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또한 요즘은 음식 속 비타민 K의 영향을 받지 않는 더 새로운 세대의 혈액응고 억제제도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그런 치료 선택지가 본인에게 맞는지 의사와 상의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실수, 덜 익은 아보카도를 먹는 것. 아마 여러분도 이런 상황을 한 번쯤 겪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마트나 롯데마트에서 아보카도를 사와서 겉보기에는 익은 것 같아 몇 개 골랐는데 집에 와서 잘라보니 안쪽은 아직 단단하고 색도 고르게 노랗지 않으며 약간 떫은 냄새가 나는 경우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워서 버리기 싫어서 그냥 드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흔한 습관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부분이 알아차리지 못한 방식으로 소화기관에 해를 주고 있는 습관이기도 합니다. 덜 익은 아보카도는 우리 소화기관이 특히 50대, 60대를 넘긴 분들의 소화기관이 처리하기 어려운 두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는 퍼신이라고 불리는 천연 화합물입니다. 이 성분은 덜 익은 아보카도에 완전히 익은 과일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장으로 들어가면 소화기 점막을 강하게 자극해서 국소적인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두 번째는 저항성 전분입니다. 이것은 익는 과정에서 아직 당으로 충분히 바뀌지 않은 전분입니다. 우리 몸의 소화 효소는 이런 전분을 잘 분해하지 못합니다. 그 대신 대장까지 내려가 비정상적으로 발효되면서 많은 양의 가스를 만들어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작용하면 여러분은 복부 팽만, 배가 더부룩한 느낌, 위 부위 경련, 메스꺼움 또는 설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몸이 맞지 않는 자극에 대해 보이는 아주 구체적인 반응입니다. 더 나쁜 점은 덜 익은 아보카도를 오랜 기간 자주 먹으면 장내 미생물 균형, 우리가 점점 더 전체 건강의 기초라고 인식하게 된 바로 그 균형이 크게 무너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좋은 균은 줄어들고 만성적인 소화 증상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본래 소화 기능이 더 약하고 유연성이 떨어진 고령자분들에게는 그 결과가 더 뚜렷하고 더 오래 지속됩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이 퍼신이라는 성분이 익혀도 분해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덜 익은 아보카도를 찌거나 굽더라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아보카도가 충분히 익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아무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첫째, 겉껍질 색을 보십시오. 익은 아보카도는 선명한 초록색에서 짙은 초록색으로, 어떤 품종은 약간 검갈색까지 변합니다. 둘째, 손바닥으로 과일을 살짝 눌러보십시오. 살짝 들어가면서 약한 탄력이 느껴진다면 알맞게 익은 신호입니다. 과일이 여전히 완전히 단단하다면 실온에서 하루에서 이틀 정도 더 두십시오. 절대로 서둘러 잘라서 드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실수, 천연고무에 대한 교차 알레르기 반응. 여러분은 천연고무 알레르기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이것은 의료용 장갑, 풍선, 일반적인 고무 제품에 들어있는 물질에 대한 알레르기입니다. 많은 사람들, 특히 의료 분야에서 일했거나 고무장갑에 자주 노출된 분들은 자신이 이 물질에 알레르기가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적은 분들이 알고 있는 사실은 천연고무 알레르기와 아보카도 알레르기 사이에는 매우 밀접한 생물학적 연관이 있다는 점입니다. 아보카도에는 분자 구조가 천연고무의 알레르기 유발 단백질과 매우 비슷한 한 종류의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원래 천연고무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의 면역계는 아보카도 속 단백질과 접촉했을 때 그것을 잘못 인식하고 마치 익숙한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마주한 것처럼 방어 반응을 일으킵니다. 의학에서는 이것을 교차 알레르기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유럽과 북아메리카의 여러 연구 자료에 따르면 천연고무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의 절반 이상이 아보카도를 먹었을 때도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증상은 아주 가벼울 수도 있습니다. 입술과 입 주위가 따끔거리거나 피부에 작은 발진이 생기는 정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호흡곤란, 갑작스러운 혈압 저하 또는 즉각적인 의학적 처치가 필요한 심한 전신 반응으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걱정스러운 점은 많은 사람들이 반응이 생기기 전까지 자신이 천연고무 알레르기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무와 아보카도 사이의 연관성을 떠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음식을 먹은 뒤 증상이 나타나도 원인을 의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 말을 특히 고무장갑을 꼈을 때 피부 반응을 겪어본 적이 있는 분들께 전하고 싶습니다. 가벼운 가려움이나 잠깐 스치는 붉어짐 정도였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또는 가족 중에 그런 반응을 보인 분이 있어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처음 아보카도를 드실 때에는 아주 소량부터 시작하시고 최소 30분 동안 몸의 반응을 살펴보십시오. 조금이라도 이상한 신호가 있으면 즉시 중단하시고 더 이상 드시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안전은 어떤 음식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 실수, 아보카도를 높은 온도에서 조리하는 것. 최근 몇 년 사이에 여러분도 아보카도를 구워 먹고 튀기고 녹여서 음식 위에 뿌려 먹는 유행을 보셨을 것입니다. 인터넷 사진으로 보면 정말 먹음직스럽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보카도는 원래 몸에 좋으니 익혀도 분명 좋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단순히 영양이 조금 줄어드는 정도의 잘못이 아닙니다. 아보카도를 가열하면 그 안에 있는 좋은 성분이 몸에 필요 없는 것, 심지어 몸이 받아들이지 않는 편이 나은 것으로 바뀔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보카도의 가장 큰 가치는 단일 불포화 지방에 있습니다. 현대의학은 이 지방이 심혈관과 순환계에 이롭다는 점에 대체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방은 열에 매우 민감합니다. 팬의 온도가 180도를 넘기면 여러분이 불을 켜고 볶거나 튀기기 시작할 때 거의 바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지방 분자의 구조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건강한 지방이 아닌 것입니다. 대신 산화 과정에서 알데하이드와 아크롤레인 같은 화합물이 생기는데 이런 물질은 시간이 지나면서 몸에 축적되면 순환계와 세포 문제와 관련될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보카도는 비타민C, 엽산, 비타민 B6의 공급원이기도 합니다. 이 미량 영양소들은 나이가 들수록 부족해지기 쉬워서 매일 식사를 통해 보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비타민들은 높은 온도에서 매우 불안정합니다. 식품학 연구 자료에 따르면
아보카도를 단지 5분만 볶거나 튀겨도 비타민C의 양은 최대 90%까지 사라질 수 있습니다. 90%입니다. 거의 남지 않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꼭 아셔야 할 점은 아보카도를 가열해 색이 변하고 갈색으로 바뀌기 시작하면 구우거나 튀길 때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과정에서 아크릴아마이드가 생성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물질은 국제암연구기관들이 장기적으로 축적될 경우 세포에 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분류해 왔습니다. 한번 먹었다고 해서 불안해 하실 필요는 없지만 이런 방식으로 아보카도를 자주 조리해 드신다면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아보카도를 가장 현명하게, 가장 효과적으로, 그리고 영양학적으로 가장 지지받는 방식으로 먹는 방법은 언제나 생으로 먹는 것입니다. 얇게 썰어 밥과 함께 먹거나 윽가에서 참깨 소금을 조금 섞어 빵에 발라 먹거나 깍둑 썰기해서 채소 샐러드에 넣는 방식, 이런 방법들이야말로 아보카도가 가진 영양 가치를 거의 그대로 지켜주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더 복잡하게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때로는 가장 단순한 방식이 가장 좋은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영상 전체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앞부분을 빠르게 넘겨보신 분이 계시다면 바로 이 부분만큼은 꼭 멈춰서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최근 한국의 여러 대표적인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는 아보카도 씨앗, 즉 과일 한가운데 들어있는 크고 둥근 씨와 관련된 건강법이 퍼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과육보다 더 강한 항산화 성분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씨를 말린 뒤 곱게 갈아 가루로 만들어 매일 아침 물이나 스무디에 타 마시면 혈중 지방을 낮추고 암을 예방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권합니다. 그런 영상들은 수백만 조회의 수를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 30년 넘게 내과 의학 분야에서 일해온 사람으로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심각하게 잘못된 정보이며 그대로 따라하는 것은 몸의 실제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아보카도 씨앗에는 제가 앞부분에서 언급했던 천연 독성 물질인 퍼신이 과육보다 훨씬 더 높은 농도로 들어 있습니다. 잘 익은 과육 안에서는 그 함량이 낮아 큰 해를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씨앗에서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보카도 씨앗에는 또 다른 계열의 화합물도 들어있는데 이것이 몸 안으로 들어가면 소화 효소에 의해 세포의 해로운 형태로 바뀔 수 있다는 점이 영양과학에서 이미 보고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은 대중매체에서 아직 충분히 다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둘째, 독성 문제를 제외하더라도 아보카도 씨앗은 구조 자체가 극도로 단단합니다. 일반 가정용 믹서기라면 아무리 성능이 좋은 제품이라 해도 이 구조를 정말 안전한 수준의 고운 가루로 만드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실제로 남는 것은 날카로운 모서리가 있는 작은 조각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조각들이 식도와 위를 지나갈 때 소화관 점막에 물리적인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손상은 작지만 시간이 지나며 쌓일 수 있고 초기에는 쉽게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셋째, 최근 몇 년 사이 미국과 일부 유럽 국가의 의료 보고에서는 갈아 만든 아보카도 씨앗을 섭취한 뒤 입원하는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주된 증상은 소화관 폐색과 체내 독성 반응입니다. 이것은 드문 예외적인 사례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 보건기관이 주에 깊게 지켜보고 있는 흐름입니다. 아보카도 씨앗에 대한 제 결론은 짧고 분명하며 예외가 없습니다. 버리십시오. 그것은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아보카도 씨앗 섭취를 권장할 만큼 믿을 수 있는 과학적 근거는 충분하지 않은 반면 잠재적인 위험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화려하지만 검증되지 않은 소셜미디어 유행이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 관련 결정을 이끌게 두지 마십시오. 좋습니다. 이제 우리는 왜 고령자의 몸이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아보카도를 필요로 하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첫 번째 조합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아침 식사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을 만큼 단순하지만 그 안에는 의외로 정교한 영양 조합이 숨어 있습니다. 가장 간단하고 아침 식사에 가장 잘 어울리며 동시에 제가 뼈와 관절 그리고
심혈관 건강을 걱정하는 고령의 환자분들께 가장 자주 권하는 조합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보카도, 달걀, 그리고 검은 가에 이 세 가지입니다. 그 이상도 아닙니다. 너무 단순하게 들려서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게 다인가요? 뭐가 그렇게 특별하죠? 여러분, 핵심은 이 세 가지가 몸 안에서 서로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있습니다. 바로 그 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달걀 노른자에는 비타민 D와 비타민 K2가 들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비타민은 고령자의 골밀도 유지와 심혈관 건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D는 칼슘이 뼈로 흡수되도록 돕습니다. 비타민 K2는 칼슘이 올바른 곳으로 가도록 길을 잡아줍니다. 즉, 혈관벽에 쌓이는 것이 아니라 뼈로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비타민 D와 K2는 모두 지방에 녹는 비타민입니다. 다시 말해, 함께 들어가는 지방이 없으면 달걀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몸은 그것들을 거의 흡수하지 못합니다. 바로 이때 아보카도가 완벽한 역할로 등장합니다. 아보카도의 지방은 몸이 달걀 노른자의 비타민 D와 K2를 받아들이기에 가장 이상적인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먹으면 따로 먹을 때보다 흡수 효율이 눈에 띄게 높아집니다. 이것은 추측이 아닙니다. 과학이 명확하게 확인한 생리학적 기전입니다. 그렇다면 검은 게는 어떨까요? 이것은 한국인들이 수백 년 동안 사용해온 재료이며 그 전통 뒤에는 분명한 과학적 이유가 있습니다. 검은 게는 흡수가 쉬운 형태의 칼슘이 풍부하고 동시에 마그네슘과 리그난이라고 불리는 특별한 식물성 화합물군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물질들은 세포를 산화 노화로부터 보호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검은 게 속 리그난은 여러분의 세포를 자유라디칼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는 경비병과도 같습니다. 자유라디칼은 고령자에게 나타나는 많은 만성 질환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여겨집니다. 만드는 방법은 더 없이 간단합니다. 달걀 한 개에서 두 개를 완전히 익도록 삶은 뒤 껍질을 벗기고 잘게 썹니다. 잘 익은 아보카도 반 개를 포크로 곱게 으깹니다. 으깬 아보카도에 달걀을 넣고 잘 섞은 다음 위에 볶아서 향을 낸 검은 가에 한 숟가락을 뿌립니다. 통밀빵과 함께 드시거나 작은 현미밥 한 공기와 함께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준비하는 아침 식사는 15분도 걸리지 않지만 뼈와 심혈관에 주는 영양적 가치는 많은 분들이 매일 놓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작은 주의 사항 하나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하다면 토종닭 달걀이나 유기농 달걀을 선택하십시오. 그런 달걀은 일반적인 공장식 달걀보다 노른자 속 비타민 D와 K2 함량이 훨씬 더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혈중 지방 수치를 관리하고 계신 분이라면 현재의 의학 권고에 따라 하루 1개에서 2개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충분히 적절합니다. 두 번째 레시피, 뇌와 장을 위한 아침 음료. 여러분은 뇌와 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지난 10년 동안 미국과 영국의 과학자들은 이른바 장뇌축이라고 부르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이것은 소화기관과 뇌 사이를 잇는 양방향 소통 체계입니다. 장이 건강하면 뇌도 더 잘 기능합니다. 장내 미생물 균형이 무너지면 소화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기분과 기억력, 집중력까지 함께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 점은 특히 노년층에게 더 중요합니다. 50세 이후가 되면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은 해마다 자연스럽게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고령자분들이 특별히 잘못 먹은 것이 없는데도 변비, 복부, 팽만, 소화가 잘 되지 않는 느낌을 자주 겪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레시피는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정확히 설계된 것입니다. 잘 익은 바나나는 칼륨을 공급합니다. 칼륨은 혈압을 조절하고 심장 박동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미네랄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것은 특히 매일 혈압을 체크하는 한국의 많은 고령자분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바나나는 또 비타민 B6도 풍부하게 들어있어 신경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돕고
기분과 수면에 관련된 신경 전달 물질을 몸이 만들어내는데도 도움을 줍니다. 무가당 요구르트, 자연 발효된 종류는 살아있는 유익균을 함유하고 있어서 장내 미생물 균형을 보충하고 다시 세우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유익균도 살아남고 자라기 위해서는 먹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장 좋은 먹이는 바로 수용성 식이섬유입니다. 아보카도에는 이 성분이 매우 풍부합니다. 아보카도와 무가당 요구르트가 장 안에서 만나면 서로를 살리는 순환이 만들어집니다. 아보카도의 식이섬유는 요구르트의 유익균을 먹여 살리고 유익균은 증식하면서 장 점막을 보호하고 건강한 장 점막은 영양소를 더 잘 흡수하게 하며 결국 몸 전체가 그 이익을 얻게 됩니다. 만드는 방법도 전혀 복잡하지 않습니다. 믹서기에 잘 익은 아보카도 반개, 잘 익은 바나나 반개, 껍질에 노란 반점이 조금 있는 정도가 딱 좋습니다. 그리고 무가당 요구르트 3숟가락에서 4숟가락을 넣으십시오. 완전히 부드러워질 때까지 곱게 갈아주십시오. 자연스러운 단맛을 조금 더 하고 싶다면 순수한 꿀 한 작은 술이면 충분합니다. 갈자마자 바로 드셔야 유익균의 활성이 가장 좋습니다. 저는 이 음료를 특히 아침 식사 전에 또는 식사와 함께 드시기를 권합니다. 이유는 밤새 쉬고 난 뒤 소화기관이 다시 깨어나는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유익균과 수용성 식이섬유를 공급하면 장이 하루 종일 훨씬 더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혈당을 조절하고 계신 분들께는 한 가지 따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꿀은 빼시고 바나나는 3분의 1개로 줄이십시오. 잘 익은 바나나는 혈당 지수가 낮지 않기 때문에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는 이런 작은 조정이 꽤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세 번째 레시피, 관절과 시력을 위한 한겸 점심 식사. 만약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무릎이나 엉덩이 혹은 손가락 관절의 통증으로 힘들어하고 계시다면 이 레시피는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만성관절염은 한국의 고령자분들에게 가장 흔한 건강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진통제가 단기간에는 증상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음식으로부터 얻는 한겸 영양이야말로 시간이 지나면서 지속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핵심입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일본의 노년, 영양 전문가들이 점점 더 강조하고 있는 접근법입니다. 연어는 자연 상태에서 오메가3를 가장 풍부하게 공급하는 식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메가3는 세포 수준에서 몸속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몸에 오메가3가 충분하면 관절의 만성 염증이 더 잘 조절되고 통증이 줄어들며 관절도 더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과 유럽의 많은 연구들은 일주일에 여러 번 생선을 먹는 고령자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관절 통증을 덜 호소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생선에서 얻는 오메가3도 지방에 녹는 성질이 있어서 더 잘 흡수되기 위해서는 건강한 지방 환경이 필요합니다. 아보카도 속 지방이 바로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보카도와 연어가 한 끼 식사에 함께 들어가면 이 두 가지 좋은 지방은 서로를 보완할 뿐 아니라 서로의 흡수까지 높여줍니다. 따로 먹을 때보다 훨씬 더 강한 한겸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짙은 초록색 잎상추, 어떤 마트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이 채소에는 엽산과 루테인이라는 특별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루테인은 망막을 보호하고 노년층 시력 저하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황반변성 위험을 줄이는 역할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D나 비타민 K2처럼 루테인도 지방이 있어야 잘 흡수됩니다. 여기서도 다시 아보카도가 가장 완벽한 짝이 되어줍니다. 이 샐러드를 만들려면 연어 한 조각을 기름 없이 살짝 찌거나 구운 뒤 한 김 식혀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 주십시오. 잘 익은 아보카도도 먹기 좋은 크기로 썰고 상추는 깨끗이 씻어 물기를 완전히 빼주십시오. 여기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신선한 레몬즙 몇 방울, 약간의 소금을 섞어 함께 버무리면 됩니다.
방울토마토 몇 개나 오이 몇 조각을 더하면 색감과 맛이 한층 좋아집니다. 이것은 가볍고 소화가 잘 되며 고령자의 위에도 부담이 적지만 영양은 매우 풍부한 점심 식사입니다.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중요한 주의사항은 하나뿐입니다. 시판 병소스나 마요네즈는 절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에는 정제당과 좋지 않은 지방이 많이 들어있어서 여러분이 정성껏 준비한 영양 가치를 거의 다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레시피, 장수식단의 한국식 풍미. 오늘 소개하는 5가지 레시피 가운데 이것이 제가 가장 좋아하는 레시피입니다. 건강에 좋을 뿐 아니라 한국의 어르신들 마음에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순두부와 된장. 이 2가지는 수많은 세대를 거치며 한국 식탁과 함께 해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보카도가 더해지면 처음에는 조금 낯설게 들릴 수 있는 조합이지만 익숙한 입맛을 살리면서도 진정한 영양의 교훈이 되는 음식이 완성됩니다. 순두부는 순수한 대두로 만들어진 고품질 식물성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이것은 어르신들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60이 넘으면 몸은 충분한 단백질을 공급받지 못할 경우 근육을 더 빠르게 잃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대두에는 골밀도를 돕고 자연스러운 호르몬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특별한 화합물군도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폐경 이후 골다공증 위험이 뚜렷하게 높아지는 한국 여성들에게 특히 의미가 있습니다. 전통 된장, 공장에서 미리 섞어 만든 제품이 아닌 된장은 대두와 소금을 오래 발효시켜 만든 식품입니다. 자연 발효 과정에서는 된장 안에 많은 살아있는 유익균과 소화 효소, 그리고 산업식 발효로는 재현할 수 없는 유익한 생리활성 화합물이 만들어집니다. 바로 이것이 전통 된장이 대형 마트에서 파는 대량 생산 된장과는 전혀 다른 영양 가치를 가지는 이유입니다. 가능하다면 전통 방식으로 만든 제품을 찾으십시오. 아보카도가 두부와 된장과 함께 들어가면 아보카도의 건강한 지방은 몸이 대두에 들어있는 지용성 영양소를 더 잘 흡수하도록 도와주고 아보카도의 식이섬유는 된장의 유익균을 길러줍니다. 저는 이 조합을 전통의 지혜와 현대 과학의 만남이라고 부릅니다. 만드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순두부 한 조각을 먹기 좋은 작은 큐브 모양으로 자르십시오. 익은 아보카도도 비슷하게 깍둑 썰기하거나 작은 조각으로 자르십시오. 된장에 순수한 참기름 몇 방울, 잘게 다진 마늘 약간, 그리고 짠맛을 조금 줄이기 위한 물을 약간 넣어 섞으십시오. 그런 다음 모든 재료를 부드럽게 섞으십시오. 순두부는 매우 부드럽고 쉽게 부서지므로 너무 세게 섞지 마십시오. 뜨거운 흰쌀밥이나 따뜻한 오트밀죽 한 그릇과 함께 드시면 됩니다. 여기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된장의 양을 조절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혈압을 관리하고 계신 분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된장은 장 건강에 좋지만 일정한 양의 소금도 들어 있습니다. 고혈압이 있는 분이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풍미를 내기에는 소량이면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아보카도와 두부의 담백하고 자연스러운 맛이 살아나도록 두십시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레시피입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하는 5가지 가운데 어쩌면 가장 중요한 레시피일지도 모릅니다. 특히 기억력, 뇌혈관 건강 또는 가족 중 연세 많은 분이 자꾸 깜빡하는 모습을 보여 걱정하고 계신 분들께 더욱 그렇습니다. 미국과 영국의 노인의학 전문가들은 오트밀, 호두, 건강한 지방이 함께 들어간 아침 식사를 두뇌의 아침 식사라고 부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보카도가 더해지면 이 3가지는 혈관 건강을 지키고 기억력을 유지하고 싶은 어르신들에게 가장 권장되는 아침 식사 가운데 하나가 됩니다. 통귀리, 즉 가공된 즉석 귀리가 아닌 통귀리에는 소장에서 나쁜 콜레스테롤의 흡수를 줄여주는 특별한 수용성 식이섬유가 들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이 매일 아침 꾸준히 귀리를 드시면 혈관에 쌓이는 콜레스테롤이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줄어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미국과 캐나다의 여러 독립 연구를 통해 확인된 기전이며, 그래서 귀리가 현대 노인 영양학에서 대표적인 심혈관 보호식품으로 여겨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호두는 말 그대로 두뇌식품입니다.
모양이 뇌처럼 생겨서가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성분 때문입니다. 호두에는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과 폴리페놀이 들어있습니다. 이들은 강력한 항산화 화합물로 노화로 인한 손상으로부터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미국의 연구들은 호두를 꾸준히 먹은 어르신들이 일정 기간 관찰 후 먹지 않은 그룹보다 기억력 점수와 정보 처리 속도에서 더 좋은 결과를 보였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보카도의 건강한 지방은 아침에 오래가는 안정적인 에너지를 더해줄 뿐 아니라 귀리와 호두에 들어있는 지용성 화합물의 흡수도 더 잘 되도록 도와줍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하면 혈관을 보호하고 뇌를 길러주고 그 후 여러 시간 동안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아침 영양의 토대가 만들어집니다. 만드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통귀리를 일반적인 비율로 깨끗한 물이나 무가당 아몬드 밀크와 함께 끓이십시오. 죽이 아직 따뜻하지만 더 이상 팔팔 끓지 않을 때 불을 끄고 약 5분 정도 조금 식히십시오. 그런 다음 죽 위에 잘 익은 아보카도 얇은 조각 몇 개를 올리고 가볍게 부순 호두 한 줌을 뿌리고 계핏 가루를 약간 뿌리십시오. 자연스러운 맛을 더하고 싶다면 바나나 몇 조각이나 딸기 몇 알을 더해도 좋습니다. 저는 이 점을 특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죽이 아직 끓고 있을 때에는 절대로 아보카도를 넣지 마십시오. 높은 온도는 아보카도의 건강한 지방을 파괴하여 좋은 것을 몸에 필요 없는 것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죽이 조금 식은 뒤에 아보카도를 넣으십시오. 이것은 작은 차이처럼 보이지만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혈당을 관리하고 계신 분들은 압착 귀리나 즉석 귀리 대신 가공되지 않은 통귀리를 선택하십시오. 통귀리는 혈당 지수가 훨씬 낮아 당뇨가 있거나 혈당을 조절하고 있는 분들에게 더 잘 맞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 소개해드린 5가지 레시피 가운데 어떤 것을 선택하시든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공통 원칙 몇 가지를 여러분께 차분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몸에 좋은 음식이라고 하면 많이 먹을수록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50세 이후의 몸은 젊을 때와 다르게 좋은 음식도 얼마나 먹느냐,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먼저 하루 아보카도 섭취량입니다. 50세 이상인 분들에게 가장 이상적인 양은 하루에 아보카도 4분의 1개에서 반 개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이상은 꼭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보카도는 분명 몸에 이로운 지방과 영양소가 풍부한 식품이지만 동시에 열량도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많이 먹는다고 해서 효과가 배로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과하게 섭취하면 소화기관에 부담을 줄 수 있고 일부 분들에게는 더부룩함이나 포만감, 소화 불편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음식일수록 적절한 양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보카도를 고를 때도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항상 완전히 익은 것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껍질색이 진한 초록색이나 검은빛이 도는 갈색으로 변해 있고 손바닥으로 가볍게 눌렀을 때 약간 부드럽고 탄력이 느껴진다면 그것이 제대로 익은 신호입니다. 반대로 아직 단단하고 딱딱한 상태라면 서둘러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덜 익은 아보카도는 맛이 떨어질 뿐 아니라 장이 예민한 분들에게는 불편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장은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익은 정도를 살피는 습관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함께 먹는 음식의 조합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보카도는 당이 많은 음식, 짠 음식 또는 기름에 튀긴 음식과 함께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조합은 아보카도의 장점을 살리기는커녕 오히려 몸에 염증 부담을 더하게 됩니다. 우리는 아보카도를 통해 혈관과 장, 그리고 전반적인 대사 건강을 돕고자 하는데 잘못된 조합은 그 방향과 완전히 반대로 가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현재 심혈관 질환, 당뇨, 신장 질환 같은 만성 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계시거나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식단을 바꾸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어떤 음식도 모든 사람에게 언제나 똑같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결국
가장 좋은 식사는 유행을 따르는 식사가 아니라 지금 내 몸 상태에 맞는 식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방금 5가지 레시피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작아 보이지만 매일의 건강에 분명한 차이를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이었습니다. 뼈와 관절을 위한 아보카도, 달걀, 검은가의 조합에서부터 기억력을 돕는 오트밀과 호두 아침 식사까지 각각의 레시피 뒤에는 분명한 과학적 이유가 있습니다. 유행도 아니고 운에 맡기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제가 30년 넘게 의학 분야에서 일하며 하나씩 확인하고 가려낸 내용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께 꼭 전해드리고 싶은 것은 단지 몇 가지 구체적인 레시피만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선입니다. 제대로 먹는다는 것은 복잡하게 먹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때로는 매일 먹는 식사에서 아주 작은 한 가지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가족과 주변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십시오. 특히 건강을 챙기고 계신 분들이나 더 건강한 생활 방식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 분들에게 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공유가 바로 이 정보를 꼭 필요로 하는 누군가에게 닿을 수 있습니다. 아래 댓글에 여러분이 먼저 어떤 레시피를 시도해 보고 싶은지 남겨주세요. 저는 모든 댓글을 하나하나 읽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늘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가족 모두 늘 건강하시고 맛있게 드시고 편안히 주무시고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내 몸이 제대로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